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피 묻은 한복, 하얀 웨딩홀, 모두가 돌아봤어요. 2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내 살배기 딸 하나만 품에 안고요. 그런데 오늘 딸의 결혼식장에서 왜 제가 이 결혼을 막아야 할까요? 왜 2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제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건넨 USB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25년간 감춰진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웨딩홀 입구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하객들은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웃음을 멈췄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쏟아지는 빛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윤지숙이었어요. 그녀의 한복은 짙은 핑크색이었지만 어깨와 소매 끝에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피였죠. 마른 피가 아니라 아직 촉촉하게 천에 스며든 핏자국이었어요. 하객들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의 속삭임이 공기를 타고 번졌어요. 하지만 지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레드카펫 위를 천천히 걸었고 한복 치마가 스치는 천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죠. 무대 위에서는 하은이 서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부케를 떨어뜨릴 듯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어요. 그 옆에 선 민규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봤죠. 지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무대 아래 첫 번째 계단 앞이었어요.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죠. 사회자는 마이크를 쥔 채 얼어붙었고 음악은 이미 멈춘 뒤였어요. 하은의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지숙은 딸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시선은 무대 뒤편 하객석 귀빈석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향했어요. 정인숙이었어요. 재단 이사장이라는 명패를 단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지숙의 시선이 그녀를 관통했죠. 지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목에는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금속 펜던트였는데 그 안에 작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죠. 빛이 반사되면서 그 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갓난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이었어요. 하객들은 그 사진을 볼 수 없었지만 정인숙은 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숙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다른 손이 작은 USB를 꺼냈죠. 금속 표면이 샹들리에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제발. 민규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그의 발이 멈췄어요. 지숙의 눈빛이 그를 묶어버렸죠. 미안해, 하은아. 지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USB를 높이 들어 올렸고 하객들의 시선이 그 작은 금속 조각에 쏠렸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정인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손이 가방을 열었지만 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어요. 지숙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죠.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을요.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얀 커튼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지숙의 손끝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아침에 넘어졌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핏방울이 레드카펫 위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죠.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은은 부케를 놓쳤고 하얀 꽃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지숙은 USB를 쥔 채 천천히 무대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한복이 스치는 소리가 웨딩홀을 가득 채웠어요. 웨딩홀의 정적 속에서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인숙이 처음 강동규를 본 건 대학 캠퍼스였어요. 의대 도서관 창가 자리, 해부학 책을 펼쳐놓은 그의 뒷모습이었죠. 햇빛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어요. 인숙은 그날부터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창가에 앉아서요. 동규는 그녀를 알아봤어요. 석 달쯤 지나서였죠. 매일 여기 계시네요. 인숙은 웃었어요. 좋은 자리라서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커피숍으로, 커피숍에서 캠퍼스 벤치로. 인숙은 동규의 발걸음을 따라갔고 동규는 그녀의 미소를 좋아했어요. 졸업할 즈음 동규가 말했어요. 인숙 씨, 저랑 같이 걸어줄래요? 인숙의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죠. 네, 좋아요. 하지만 인숙의 집안은 달랐어요. 재단 이사장 아버지는 동규를 한번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 집안이긴 했지만 재력이 부족했죠. 인숙은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끝이었어요. 인숙은 동규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고 집 앞에는 경비가 섰어요. 동규는 편지를 보냈지만 인숙에게 닿지 않았죠. 석 달 뒤 인숙의 정략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이사장 따님 다음 달에 결혼하신대요.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온 소문이었어요. 동규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커피를 놓쳤죠. 인숙의 결혼식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어요. 동규는 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날 병원 당직실에 있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인숙의 결혼 생활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사업가였지만 집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인숙은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었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죠. 그녀는 아이를 원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배는 차지 않았어요. 병원을 찾은 건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산부인과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여러 차례 유산 이력이 있으시네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의 빛만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차 안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배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니 계약 조건 위반이라고 하네요. 변호사의 말은 담담했어요. 인숙은 서류를 받아들었고 사인을 했죠. 남편은 이혼하던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숙은 혼자였어요. 재단 이사장이 된 건 그 다음 해였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뒤 인숙이 재단을 물려받았죠. 그녀는 병원 운영에 집중했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다고 칭찬했지만 인숙은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재단 병원 복도에서 강동규를 다시 봤어요. 24년 전의 일이었어요. 동규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간호사 한 명이 서 있었죠. 여자는 임신복을 입고 있었고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인숙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동규는 그녀를 보지 못했어요. 그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복도를 지나갔고 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간호사가 웃었어요. 동규도 웃었어요. 인숙의 손끝이 식었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복도에서 본 간호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행정 직원은 잠시 뒤 대답했죠. 윤지숙 씨요? 산부인과 외래 근무 중입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트 좀 보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열었고 차트를 펼쳤죠. 초음파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쌍둥이였어요. 두 개의 작은 형체가 나란히 찍혀 있었고 날짜는 24주차였어요. 인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손끝이 종이를 쥐었고 종이가 구겨졌죠. 그날 밤 인숙은 거울 앞에 섰어요.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어요. 텅 빈 곳이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인숙은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 서랍에서 복대를 꺼냈죠. 흰색 천으로 된 복대였어요. 그녀는 그걸 배에 감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울 속에서 배가 불러 보였어요. 인숙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죠. 책상 서랍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수첩이 있었고 인숙은 펜을 꺼내 날짜를 적었어요. 24주차, 출산 예정일까지 16주. 수첩이 닫혔어요. 인숙은 복대를 풀었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정인숙의 계획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인숙의 아침은 거울 앞에서 시작됐어요. 복대를 꺼내고 배에 감고 산모복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은 임신 7개월 차 여자였죠. 손끝이 배를 쓰다듬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은 재단병원 정기 검진 날이었죠. 이사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렸어요. 인숙은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속에는 수첩, 펜, 그리고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죠.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멈췄고 산부인과 복도가 펼쳐졌어요. 인숙은 천천히 걸었죠. 복대가 배를 감싸고 있었고 걸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접수 창구 앞에 섰어요. 정인숙입니다. 예약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죠. 네, 확인됐습니다. 3번 진료실로 가시면 돼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료실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복도 끝 행정실로 향했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행정 담당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서류 더미 앞에서 타자를 치고 있었죠. 김 과장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인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들었고 인숙을 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사장님, 어떻게 직접? 앉으세요. 인숙은 의자를 당겼어요. 김 과장은 다시 앉았고 인숙은 그 앞에 섰어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인숙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출산 예정일, 산모 정보, 담당 의사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서류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겠어요? 김 과장은 서류를 받았어요. 눈을 내리깔고 읽었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장님, 이건 제 출산 기록이에요.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김 과장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출산 예정일은 3개월 뒤였고 산모명은 정인숙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제가 따로 조율할게요. 과장님은 서류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김 과장의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김 과장에게 건넸죠. 수고비예요. 김 과장은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숙은 책상 위에 놓았어요. 과장님, 재단 일은 팀워크잖아요. 서로 도와가며 해야죠. 김 과장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인숙은 행정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수첩을 펼쳤죠. 펜을 꺼내 체크 표시를 했어요. 서류 라인 확보 완료. 수첩이 닫혔어요. 진료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의사는 차트를 보고 있었고 인숙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인숙은 진료대에 누웠어요.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준비했죠. 화면이 켜지고 프로브가 배에 닿았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사는 당황했어요. 손을 멈추고 인숙을 봤죠. 이사장님 혹시 괜찮아요. 오늘은 확인만 하려고 왔어요. 인숙은 일어났어요. 옷을 정리하고 의사를 바라봤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 자세히 볼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불안했죠. 인숙은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0분이었죠. 산부인과 외래 대기실이 보였어요. 인숙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안을 봤죠. 윤지숙이 앉아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손에는 차트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편안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죠. 인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지숙은 인숙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차트를 넘기고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인숙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대기실을 지나 복도 끝으로 갔어요. 간호사실 앞에 섰죠.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윤지숙 씨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만요. 서류함을 열고 차트를 꺼냈어요. 인숙에게 건넸죠. 여기 있어요. 인숙은 차트를 받았어요. 펼쳤어요. 초음파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32주 차였어요. 쌍둥이가 나란히 찍혀 있었고 심장 박동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인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복사 좀 할게요. 네.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숙은 미소를 지었죠. 연구 자료로 쓰려고요. 쌍둥이 케이스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복사기 저쪽에 있어요. 인숙은 복사기로 갔어요.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죠. 복사기 소리가 울렸고 종이가 나왔어요. 인숙은 복사본을 접었어요. 가방 안으로 넣었죠. 차트를 돌려줬어요. 고마워요. 간호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인숙은 가방을 쥐었어요. 가방 안에는 복사본이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쌍둥이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로 내려갔고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량에 올랐죠. 이사장님, 어디로 갈까요? 재단 본사로요. 차가 출발했어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죠. 가방을 열었어요. 복사본을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 속 쌍둥이를 다시 봤죠. 손끝이 사진을 따라갔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16주 남았어. 차는 계속 달렸고 병원은 뒤로 사라졌어요. 인숙의 계획은 이제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출산일 아침, 하늘은 맑았어요. 윤지숙은 진통이 시작됐어요. 강동규가 손을 잡았고 구급차가 재단병원으로 향했죠. 사이렌 소리가 도시를 가로질렀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지숙은 옮겨 탔어요. 동규는 그 옆을 걸었죠. 3층 분만실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3층에서 문이 열렸고 산부인과 복도가 펼쳐졌어요. 301호실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지숙은 분만대에 누웠고 동규는 그 옆에 섰어요.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예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고 방 안에는 둘만 남았죠. 괜찮아? 동규가 지숙의 손을 잡았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숨이 거칠었어요. 진통이 계속됐고 손끝이 동규의 손을 움켜쥐었죠. 같은 시각 302호실. 정인숙이 복도를 걸어왔어요. 배에는 복대가 감겨 있었고 산모복을 입고 있었죠. 간호사 한 명이 그녀를 안내했어요. 이사장님, 이쪽입니다. 302호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분만대가 있었고 의료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인숙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회색 수술모, 마스크, 그리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수술모를 썼어요.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막 출산을 준비하는 산모였죠. 인숙은 복대를 풀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301호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으, 지숙의 신음소리였어요. 인숙은 귀를 기울였죠. 벽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인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한 명 나왔어요.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딸입니다. 인숙의 손끝이 떨렸어요. 좀 더 힘내세요. 한 명 더 있어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에요. 인숙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빛이 눈부셨죠. 302호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준비됐습니다. 인숙은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잠시 후 서류 처리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복도 행정 데스크에서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라벨이 출력됐고 바코드가 찍혔어요. 산모명 윤지숙 태아 1여 태아 2남. 산모명 정인숙 태아 1남. 서류가 쌓였어요. 김 과장이 서류를 정리했고 스티커를 붙였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라벨이 바뀌었어요. 산모명 윤지숙 태아 1여 태아 2 사산. 산모명 정인숙 태아 1남 전남편 소생. 서류가 봉투에 들어갔어요. 봉투가 닫혔어요. 스탬프가 찍혔죠. 301호실. 지숙은 딸을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고 지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들은요? 지숙이 물었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아들은 사산입니다. 지숙의 손이 멈췄어요. 네. 탯줄 문제였습니다. 출산 직전에
의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숙은 아기를 꽉 안았어요. 아니에요. 울음소리 들었어요. 분명히 착각이셨을 겁니다. 딸의 울음소리만 들리셨을 거예요. 동규가 지숙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숙 씨.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아니야, 분명히 2번 울었어. 하지만 의사는 차트를 덮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고 의사에게 건넸어요. 사산 확인서입니다. 의사가 사인을 했어요. 서류가 완성됐죠. 302호실. 인숙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남자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고 숨을 쉬고 있었죠.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출생신고서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인숙은 서류를 봤어요. 산모명 정인숙 태아명 정민규 성별남. 전남편 소생으로 기재됐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고 이름이 적혔어요. 정인숙. 서류가 봉투에 들어갔어요. 봉투가 닫혔고 인숙의 손에 들어왔죠. 복도 천장 구석, 작은 CCTV 렌즈가 깜빡였어요. 빨간 불빛이 켜져 있었고 녹화 중이었죠. 행정 데스크, 프린터, 라벨 스위치, 서류 봉투, 모든 게 렌즈 안에 담겼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파일이 저장됐어요. 클릭 소리가 작게 울렸고 폴더가 만들어졌죠. 2001 출산 기록 백허. 파일명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화면이 꺼졌어요. 301호실. 지숙은 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은 어두워졌어요. 동규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손끝이 유리창에 닿아 있었죠. 미안해요. 동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안고 있었죠. 이름 뭐로 할까요? 지숙이 물었어요. 동규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이요. 여름하, 은혜은. 하은이. 지숙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아기 이마에 떨어졌죠. 302호실. 인숙은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민규였어요. 눈을 감고 자고 있었죠. 민규야. 인숙이 속삭였어요. 이제 넌 내 아들이야. 손끝이 아기 뺨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창밖으로 밤이 왔어요. 병원은 조용했고 복도는 어두웠어요. 301호와 302호 사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2 여자가 각자의 아기를 안고 있었다. 민규가 새 돌이 되던 해 강동규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작은 제약회사였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임상 데이터는 좋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있었죠. 동규는 매일 연구실에 있었고 지숙은 하은을 키우며 그를 기다렸어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동규가 말했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아요. 천천히 해요.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 않았어요. 첫 번째 투자 미팅이 취소됐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으로 투자를 보류하게 됐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동규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어요. 손끝이 서류를 쥐었죠. 괜찮아.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돼. 하지만 2번째 미팅도 취소됐어요. 3번째도, 4번째도요. 이상하네요. 모두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데. 동규의 동료가 말했어요. 동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이겠죠.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단 본사, 정인숙의 사무실. 인숙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저희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어서요.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투자 보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인숙은 수첩을 펼쳤어요. 투자사 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했죠. 다음은 언론이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어요. 그 주 신문 경제면에 기사가 실렸어요. 제약 신약 개발, 임상 데이터 신뢰성 논란. 동규는 신문을 보고 손을 멈췄어요. 이게 뭐야? 기사에는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이 담겨 있었어요. 근거는 없었지만 뉘앙스는 강했죠. 누가 이런 기사를? 동료가 말했어요. 동규는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죠. 전화가 왔어요. 제약회사 대표였어요. 강 박사님, 미안하지만 프로젝트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언론 이미지 때문에 투자자들이 발을 빼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동규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숙은 하은을 재우고 있었어요. 동규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왔어요? 응. 동규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숙은 차를 내왔고 동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프로젝트 중단됐어. 지숙의 손이 멈췄어요. 왜요? 모르겠어. 갑자기 투자도 끊기고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도 나오고 동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숙은 그의 손을 잡았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 이미 이미지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음 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약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규는 서류를 다시 준비했어요. 밤을 새웠고 모든 데이터를 재정리했어요. 하지만 한 달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재검토 결과 허가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전화가 끊겼어요. 동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은 꺼져 있었고 방은 어두웠어요. 손끝이 키보드 위에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지숙이 문을 열었어요. 아직도 앉아요? 응. 지숙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동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뒤 동규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셨어요. 집에 늦게 들어왔고 말이 거칠어졌어요. 다 소용없어. 뭘 해도 안 돼. 지숙은 그를 부축했어요. 침대에 눕혔죠. 내일 다시 생각해요. 내일도 똑같아. 모든 게 막혀 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숙은 이불을 덮어줬어요. 자요. 내일 얘기해요.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상황은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동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 내 탓이야. 지숙은 놀라서 멈췄어요. 하은은 울고 있었고 동규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있어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지숙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하은을 안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동규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지숙은 짐을 쌌어요. 하은의 옷, 장난감, 책, 가방에 넣었고 현관 앞에 놓았어요. 동규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지숙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고 가방을 들었죠.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어디가? 동규의 목소리였어요. 지숙은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잠시 친정에 갈게요. 그래. 문이 닫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지숙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지숙은 서류를 봤어요. 펜을 들었고 사인을 했어요. 윤지숙. 이름이 적혔어요. 서류를 봉투에 넣었고 우체통에 넣었죠. 하은은 지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새 집이야. 우리 둘이 사는 곳.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숙은 하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을 봤죠? 길은 멀었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다. 이혼 후 강동규는 사라졌어요. 병원 동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전화는 끊겼고 집은 비어 있었죠. 누군가는 지방으로 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해외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규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서울 어느 골목 쪽방에서 그는 살고 있었어요. 방은 작았고 창문은 좁았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죠. 동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손을 씻었고 낡은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죠. 거리로 나갔어요. 노숙인 급식소로 향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봉사자가 말했어요. 동규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식사하고 가세요.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 동규는 조용히 먹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식사를 마쳤어요. 그릇을 정리했고 봉사자에게 말했어요.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봉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동규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그릇을 씻었고 물이 손끝을 적셨어요. 비누 거품이 일었고 그릇이 깨끗해졌죠. 1시간 뒤 설거지가 끝났어요. 동규는 앞치마를 벗었고 봉사자에게 돌려줬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일찍 끝났네요. 별 말씀을요. 동규는 급식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필름 카메라였고 렌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죠. 카메라를 닦았어요. 천으로 렌즈를 문질렀고 먼지가 떨어졌어요. 셔터를 눌러봤어요. 딸깍 소리가 울렸죠. 동규는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둘러봤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아이,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여자. 동규는 셔터를 눌렀어요. 딸깍 딸깍. 사진을 찍는 건 그의 유일한 일이었어요. 매일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찍었어요. 노숙인, 봉사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동규의 렌즈 안에 있었죠. 어느 날 봉사자가 물었어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전에 사진작가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예요.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찍은 사진 어디에 보관하세요? 현상에서 보관해요. 많이 찍으셨겠네요. 네. 동규의 쪽방에는 사진이 쌓여 있었어요. 벽에 붙어 있었고 상자 안에 들어 있었죠.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이었어요. 모두 얼굴이었어요. 노숙인의 주름진 얼굴, 봉사자의 피곤한 눈빛, 아이의 맑은 미소. 동규는 밤마다 사진을 봤어요. 한 장, 한 장. 미안해. 동규는 중얼거렸어요. 다 내 탓이야.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떨렸죠. 5년이 지났어요. 동규는 여전히 쪽방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머리는 휘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죠. 어느 날 동규는 공증 사무소를 찾았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사진을 공증하고 싶습니다. 사진을요? 네.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동규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수백 장이었고 모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제 이름으로 공증해 주세요. 공증인은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일주일 뒤 공증 서류가 나왔어요. 동규는 서류를 받았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저녁 동규는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금속 펜던트였고 안에는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쌍둥이 사진이었죠. 갓난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동규는 목걸이를 오래 바라봤어요. 지수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고 손끝이 펜던트를 쥐었죠. 하은이도 미안해.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금속이 차가웠고 가슴에 닿았어요. 그날부터 동규는 목걸이를 항상 차고 다녔어요. 10년이 더 지났어요. 동규는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어요. 봉사단체에서 공식 기록 사진을 맡았고 작은 돈을 받았죠. 동규 씨, 오늘 행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규는 카메라를 들고 행사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셔터를 눌렀어요. 딸깍, 딸깍. 그리고 한 얼굴이 렌즈 안에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국을 나눠주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규는 셔터를 눌렀어요. 딸깍. 그리고 멈췄어요.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죠. 동규는 카메라를 내렸어요. 남자를 다시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익숙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설마. 동규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줌을 당겼고 남자의 얼굴에 초점을 맞췄어요. 셔터를 눌렀죠. 딸깍, 딸깍, 딸깍. 행사가 끝났어요. 동규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필름을 현상소에 맡겼고 다음 날 찾았어요. 사진을 펼쳤어요.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동규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열었어요. 안에 있는 쌍둥이 사진을 꺼냈죠. 나란히 놓았어요. 남자의 사진, 쌍둥이 사진. 눈매가 같았어요. 코가 같았어요. 입술도 같았어요. 동규의 손끝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혹시... 그는 렌즈 너머로 오랫동안 잃어버린 얼굴을 찾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하늘은 흐렸어요. 하은은 웨딩숍에 서 있었어요. 거울 앞이었죠.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베일이 머리를 덮고 있었어요. 예뻐요. 직원이 말했어요. 하은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신부였죠. 네. 하은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내일이네요. 네. 설레시죠?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울을 바라봤죠. 드레스 천이 바닥에 깔렸어요. 하얀 천이었고 레이스가 달려 있었어요. 천 소리가 작게 들렸죠. 내일 몇 시에 오실 거예요? 아침 7시요. 네, 준비해 놓을게요. 하은은 드레스를 벗었어요. 옷걸이에 걸었고 자신의 옷을 입었어요. 웨딩숍을 나왔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내일 봐요. 마이너스 민규. 하은은 메시지를 읽었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내일.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고 걸었어요. 같은 시각 윤지숙의 집. 지숙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칼이 도마 위를 지나갔고 채소가 잘렸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구름이 두꺼웠어요. 왜 이러지? 지숙은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에 손을 짚었어요. 물을 틀었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적셨죠.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6시였죠. 휴대폰을 들었어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어디야? 집 가는 중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전화가 끊겼어요.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단 본사, 정인숙의 사무실. 인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빌딩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결혼식 일정표, 하객 명단, 예식장 배치도. 인숙은 서류를 넘겼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첩이 있었고 펼쳤어요. D-1.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예요. 네, 이사장님. 내일 아침 일정 확인했죠? 네. 시간 정확히 지켜요. 알겠습니다. 실수 없게. 네. 전화가 끊겼어요. 인숙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였죠. 내일이면 끝나.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울 곳곳에서 각자의 시간이 흘렀어요. 하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내일. 중얼거렸어요. 지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인숙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했고 서랍을 닫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자정이 지났어요. 결혼식 당일이 시작됐어요. 강동규는 쪽방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죠. 어제 도착했고 아직 뜯지 않았어요. 봉투를 들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뜯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펼쳤고 읽었어요. 친자 확률 99.9%. 동규의 손이 멈췄어요. 맞아,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고 서류가 흔들렸죠. 지숙이에게 알려야 해. 동규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USB도 함께 넣었죠. 목에 걸린 사진 목걸이를 만졌어요. 가야 해.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거리는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규는 걸었어요. 지숙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주소였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빨리 가야 해. 걸음이 빨라졌어요. 같은 시각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운전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고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조수석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죠. 주소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전화로 말했어요. 좋아요. 시작하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차가 출발했고 도로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동규는 계속 걸었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지수가 기다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무언가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새벽 5시였어요. 강동규는 쪽방에서 나왔어요.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동규는 가방을 메고 걸었죠. 가방 안에는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 중얼거렸어요. 지숙의 집까지는 멀었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TV가 보였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동규는 잠시 멈췄어요. 화면에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은 남자였고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여자가 서 있었고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재단 이사장 정인숙 씨의 아들 정민규 씨가 오늘 결혼식을 올립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규는 유리창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규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눈매, 코, 입술. 동규는 숨을 멈췄어요. 이사장 아들. 동규는 중얼거렸어요. 화면이 바뀌었고 정인숙이 나왔어요. 재단 건물 앞이었고 기자들이 둘러서 있었죠. 아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좋은 가정 이루길 바랍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동규는 뒤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정인숙의 아들.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정민규 재단.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규는 화면을 스크롤했고 기사를 읽었어요. 정인숙 이사장 장남 정민규. 오늘 결혼식. 재단 후계자 정민규. 신부와 백년가약. 동규는 다음 기사를 눌렀어요. 정민규는 정인숙 이사장의 친아들로 24년 전 출생했다. 손끝이 멈췄어요. 24년 전. 그날이었어요. 지숙이 쌍둥이를 낳던 날이었어요. 동규는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고 펼쳤어요. 출산 기록이었죠. 윤지숙. 출산일 2001년 3월 15일. 쌍둥이 출산. 남아 사산. 정인숙. 출산일 2001년 3월 15일. 남아 출산.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병원이었어요. 동규는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민규의 프로필이 나왔고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2001년 3월 15일. 완전히 일치했어요. 동규는 서류를 접었어요. 가방에 넣었고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인숙이 출산을 같은 날에 기억이 떠올랐어요. 24년 전 재단 병원 복도였어요. 동규는 지숙의 분만실 앞에 서 있었고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방 문이 열렸어요. 302호실이었죠. 간호사가 나왔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출산 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동규는 그쪽을 봤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숙의 출산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옆방 302호실. 동규는 멈춰 섰어요. 길 한가운데였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끝이 떨렸어요. 설마 그날 옆방에서. 동규는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사진을 꺼냈고 펼쳤어요. 민규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확대해서 봤어요. 눈매를 봤고 코를 봤고 입술을 봤어요.
그리고 지숙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자신의 얼굴도 떠올렸어요. 민규는 둘을 닮아 있었어요. 이 아이가 혹시... 동규는 다시 걸었어요. 더 빠르게, 더 급하게. 확인해야 해. 지숙이에게 물어봐야 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맞다면, 만약 민규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하은이와 민규는 남매였어요. 쌍둥이였어요. 결혼할 수 없었어요. 막아야 해. 동규는 뛰기 시작했어요. 가방이 흔들렸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동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고 계속 갔어요. 지수가 기다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다른 누군가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검은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강동규의 사진이었죠. 목표 확인.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핸들을 꽉 쥐었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빠르게 달렸어요. 동규는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등이 켜져 있었고 빨간불이었어요.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가방을 쥐었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10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켜졌고 동규는 횡단보도로 들어섰어요.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동규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소리가 없었어요. 저건... 그리고 반대편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로 들어왔어요. 윤지숙이었어요. 동규의 눈이 커졌어요.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뛰었고 팔을 뻗었고 밀었어요. 지숙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인도 쪽으로 굴러갔어요. 그리고 차량이 동규를 쳤어요. 쿵. 세상이 멈췄다. 사고 3일 전이었어요. 강동규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민규의 사진이 떠 있었죠. 봉사 행사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손끝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민규의 눈매가 보였고 코가 보였고 입술이 보였어요. 이 얼굴이... 중얼거렸어요. 가방을 뒤졌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고 펼쳤죠. 24년 전 사진이었어요. 지숙이 임신했을 때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고 쌍둥이가 나란히 보였어요. 쌍둥이였는데 동규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죠. 정민규 출생일.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재단 공식 홈페이지였고 민규의 프로필이 있었어요. 출생 2001년 3월 15일. 동규의 손이 멈췄어요. 3월 15일. 수첩을 꺼냈어요. 펼쳤고 날짜를 확인했죠. 지숙이 출산한 날도 2001년 3월 15일이었어요. 같은 날이었어요. 동규는 심호흡을 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계속 타이핑했어요. 재단 병원 출생 기록. 하지만 접근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권한 없음이 떴고 동규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다른 방법이...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동규는 재단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정문은 경비가 있었어요. 대신 뒷문으로 갔고 직원 출입구를 찾았어요.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동규는 낡은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이며 걸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고 기록 보관실 문을 찾았어요. 출입 제한이라고 써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고 불을 켰어요.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죠. 2001년. 상자를 찾았어요. 꺼냈고 뚜껑을 열었어요. 출산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3월분이었고 동규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3월 15일. 서류가 나왔어요. 산모명 윤지숙 출산 여아 1명 비고 쌍둥이 중 남아 사산. 동규의 숨이 멈췄어요. 사산이라고. 다음 서류를 봤어요. 산모명 정인숙 출산 남아 1명 비고 정상분만.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병원이었어요. 동규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고 서류마다 찍었어요. 다른 상자를 뒤졌어요. 입적 기록. 행정 서류 상자를 찾았어요. 열었고 펼쳤죠. 정민규 입적일 2001년 3월 16일 모 정인숙. 출산 다음 날이었어요. 동규는 사진을 더 찍었어요. 서류마다 기록했고 파일로 저장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규는 상자를 닫았어요. 불을 끄고 문 뒤로 숨었고 숨을 죽였어요. 경비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손전등 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동규는 기다렸어요. 조용해지자 나왔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고 화면에 띄웠어요. 모든 기록을 비교했어요. 출산일, 입적일, 산모명, 병원. 뭔가 맞지 않았어요. 옆방 혹시. 동규는 병원 도면을 검색했어요. 3층 산부인과가 나왔고 301호와 302호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 두 방에서 같은 날 메모를 했어요. 수첩에 적었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였어요. 유전자 검사였어요. 동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며칠 전 봉사 행사장에서 수거한 민규의 모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다음 날 동규는 사설 검사소를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고 동규에게 건넸어요. 타액 샘플 채취하겠습니다. 면봉이 입안을 스쳤어요. 동규는 준비한 모발 샘플도 제출했어요. 결과는 3일 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동규는 검사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고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3일 3일이면 알 수 있어.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벽에 붙은 사진들을 받고 민규의 사진을 찾았어요. 민규 내가 정말. 손끝이 사진을 쓸었어요. 만약 맞다면, 만약 민규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동규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 불이 켜졌어요. 3일 후면 결혼식이었다. 사고 당일 새벽 4시였어요. 강동규는 쪽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 도착한 봉투가 놓여 있었고 아직 뜯지 않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봉투를 들었고 무게를 느꼈어요. 이걸 열면 중얼거렸어요. 심호흡을 했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가 나왔어요. 펼쳤고 읽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1 강동규 타액 샘플. 피검사자 2 정민규 모발 샘플. 친자 확률 99.9%. 동규의 손이 멈췄어요. 99.9%. 눈물이 흘렀어요. 서류가 흔들렸고 글자가 번졌어요.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야.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았고 얼굴을 감쌌어요. 미안해, 민규야, 아빠가 몰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 가빴고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고 서류를 다시 봤어요. 지숙이에게 알려야 해.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고 서류를 넣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USB가 들어 있었고 꺼냈어요. USB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병원 CCTV 영상, 서류 스캔본, 정인숙의 통화 기록. 동규는 몇 달 동안 준비했었어요. 가방에 넣었어요. 목에 사진 목걸이를 걸었고 펜던트를 만졌어요. 쌍둥이 사진이 든 목걸이였어요. 지수가 이제 알려줄게.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동규는 걸었어요. 지숙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30분이면 도착해. 하지만 불안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빨리 가야 해. 결혼식 전에. 민규와 하은은 쌍둥이였어요. 남매였어요. 결혼하면 안 됐어요. 막아야 해. 걸음이 빨라졌어요.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동규는 몰랐어요. 정인숙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검은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걸,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새벽 5시 동규는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TV 화면에 민규의 얼굴이 나왔어요. 뉴스였고 결혼식 소식이었어요. 오늘이야, 오늘 막아야 해. 다시 뛰었어요. 더 빠르게, 더 급하게.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고 동규는 멈춰 섰어요. 숨을 고르며 기다렸어요. 가방을 쥐었고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10분이었어요. 조금만 더.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이 켜졌고 동규는 횡단보도로 들어섰어요.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동규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차량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브레이크 소리가 없었어요. 저건 반대편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로 들어왔어요. 윤지숙이었어요. 동규의 눈이 커졌어요.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고 모든 게 선명했어요. 지수가 소리쳤어요. 뛰었고 팔을 뻗었고 밀었어요. 지숙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인도 쪽으로 굴러갔고 몸이 바닥에 닿았어요. 그리고 차량이 동규를 쳤어요. 쿵. 세상이 멈췄어요. 동규의 몸이 공중으로 떴어요.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어요. 가방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서류가 날렸고 USB가 굴렀어요. 사진 목걸이가 끊어졌어요. 줄이 풀렸고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동규는 눈을 떴어요. 하늘이 보였고 빛이 눈부셨어요. 지수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피가 입안에 고였어요. 민규. 하은이.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무거웠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미안해. 눈이 감겼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규는 듣지 못했어요. 세상이 천천히 어두워졌고 소리가 멀어졌다. 세상이 멈췄어요. 윤지숙은 인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무릎이 까졌고 손바닥에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귀가 멍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세상이 조용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강동규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요. 몸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동규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었어요. 뛰었고 동규에게 다가갔어요. 동규 씨, 깨어나요.
무릎을 꿇었어요. 동규를 흔들었고 손으로 얼굴을 쓸었어요. 동규는 눈을 떴어요. 천천히 힘들게. 지수가 목소리가 작았어요.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말하지 마요. 구급차 불러요. 지숙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119를 눌렀어요. 사고예요.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빨리요.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치가 어디십니까? 구로 편의점 앞이에요. 알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다시 동규를 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와요. 동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옆에 떨어진 가방을 더듬었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찾아요? 지숙이 물었어요. 동규는 대답하지 않았고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지숙은 가방을 봤어요. 열려 있었고 안에 서류와 물건들이 보였어요. 동규의 손이 멈췄어요. 작은 USB를 쥐고 있었고 지숙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봐야 해요. 동규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기침을 했고 피가 더 나왔어요. 지숙은 USB를 받았어요. 차가웠고 작았어요. 이게 뭔데요? 진실이에요. 동규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목걸이를 더듬었고 펜던트를 쥐었어요. 목걸이 줄은 끊어져 있었어요. 사고 때 풀렸고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동규는 펜던트를 지숙에게 건넸어요. 이것도. 지숙은 펜던트를 받았어요. 열었고 안을 봤어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갓난아기였고 쌍둥이였어요. 지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동규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눈물이 흘렀고 뺨을 적셨어요. 둘 다 살아있어요. 지숙의 숨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아들도 살아있어요. 민규가 우리 아들이에요. 지숙은 사진을 봤어요. 다시 봤고 또 봤어요.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죽었어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정인숙이 바꿔치기 했어요. 동규는 기침을 했어요. 몸이 경련했고 피가 더 나왔어요. USB에 다 있어요. 증거가 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지숙은 펜던트를 쥐었어요. USB도 쥐었고 동규의 손을 잡았어요. 버텨요. 구급차 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차에 치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동규를 살폈어요. 들것을 가져왔고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숙도 올라타려고 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보호자만 탑승 가능합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문이 닫히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지숙이 소리쳤어요. 구급대원이 멈췄고 지숙을 봤어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숙은 동규를 봤어요.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동규 씨. 동규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숙을 봤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결혼식 막아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숙은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구급차 문이 닫혔어요. 사이렌이 울렸고 차가 출발했어요. 지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USB와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고 바람이 불었어요.
횡단보도에는 피가 남아 있었어요. 흩어진 서류도 있었고 가방도 있었어요. 지숙은 가방을 주었어요. 서류를 모았고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USB를 봤어요. 작고 검은색이었고 차가웠어요. 진실이라고 중얼거렸어요. 펜던트를 다시 열었고 쌍둥이 사진을 봤어요. 민규가 우리 아들이라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빴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간을 봤어요. 오전 6시 30분이었어요. 결혼식은 오전 11시였어요. 막아야 해. 지숙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펜던트도 넣었고 가방을 메었어요. 걸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넜고 길을 따라갔어요. 결혼식장으로 가야 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지숙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새벽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오전 10시 50분이었어요. 웨딩홀은 가득 찼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꽃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무대 위에는 민규가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은은 대기실에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베일을 쓰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고 있었죠. 신부님, 10분 후 입장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가 작았어요. 귀빈석에는 정인숙이 앉아 있었어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이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때 웨딩홀 입구문이 열렸어요. 윤지숙이 들어왔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짙은 분홍색이었지만 어깨와 소매에 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피었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림이 번졌고 음악이 작아졌어요. 지숙은 레드카펫 위를 걸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한복 치마가 스치는 천소리가 들렸어요. 무대에 도착했어요. 민규를 받고 멈췄어요. 이 결혼 멈춰야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웨딩홀 전체에 울렸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쥐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규는 지숙을 봤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 어머니가 아니야. 민규의 얼굴이 굳었어요. 귀빈석에서 정인숙이 일어났어요. 윤지숙 씨, 무슨 짓입니까? 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숙은 그녀를 봤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 알 거예요. 지숙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에 들었고 높이 들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당신이 한 짓이요. 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사회자님, 이거 틀어주세요. 지숙이 말했어요. 사회자는 망설였고 인숙을 봤어요. 하지 마세요. 인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지숙은 무대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이 있었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프로젝터가 작동했고 벽에 영상이 비쳤어요. 하객들이 화면을 봤어요. 병원 복도였어요. CCTV 영상이었고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01년 3월 15일. 복도에 두 개의 방이 보였어요. 301호와 302호였어요. 301호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고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윤지숙님 여아 출생 확인. 자막이 나왔어요. 302호 문도 열렸어요. 다른 간호사가 나왔고 역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302호 간호사는 아기를 안고 301호 쪽을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정인숙이었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영상 속 인숙은 간호사에게 다가갔어요. 무언가를 말했고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301호로 들어갔어요. 아기를 안고요. 잠시 뒤 나왔어요. 하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인숙이 302호로 들어갔어요. 다른 아기를 안고 나왔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영상이 멈췄어요. 다음 화면이 나왔어요. 서류였어요. 출산 기록 마이너스 윤지숙 여아 1명 출산. 남아 사산. 출산 기록 마이너스 정인숙 남아 1명 출산. 하지만 그 아래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실제 기록 마이너스 윤지숙 쌍둥이 출산 여아 남아 모두 생존. 정인숙 위장 임신. 출산 기록 조작.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홀이 시끄러워졌어요. 지숙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24년 전 정인숙은 제 아들을 빼앗아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기록을 조작했고 제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했어요. 민규는 화면을 봤어요. 서류를 봤고 영상을 봤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숙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열었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예요. 쌍둥이 사진이에요. 사진이 화면에 확대됐어요. 갓난아기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똑같이 생겼어요. 왼쪽이 하은이에요. 오른쪽이. 지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민규예요. 민규는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전 이사장님의. 아니야. 지숙이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야. 강동규와 내 아들이고 하은이의 쌍둥이 오빠야. 하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베일을 벗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하은아. 지숙은 딸을 봤어요. 민규는 내 오빠야. 쌍둥이 오빠.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민규를 봤어요. 민규도 그녀를 봤어요. 둘은 말이 없었어요. 지숙은 화면을 바꿨어요.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전화 통화 기록이었어요. 정인숙 미상번호. 2025년 11월 3일 오전 5시. 음성이 나왔어요. 강동규를 막아요. 결혼식 전에. 정인숙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냥 막으세요. 통화가 끊어졌어요. 다음 영상이 나왔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검은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강동규가 보였고 차에 치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지숙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인숙이 시켰어요. 강동규를 죽이라고요. 인숙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지숙이 말했어요. 당신이 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민규는 인숙을 봤어요. 이사장님 어머니. 민규야. 인숙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민규는 뒤로 물러났어요. 전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아니면 내 아들이야. 인숙이 소리쳤어요. 내가 키웠어. 24년을 키웠다고. 거짓말로요?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하은은 부케를 떨어뜨렸어요. 꽃이 바닥에 흩어졌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갔어요. 민규는 예복 재킷을 벗었어요. 의자에 누웠고 무대를 내려갔어요. 둘은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지숙은 USB를 뽑았어요. 주머니에 넣었고 무대를 내려갔어요.
인숙만 남았어요. 귀빈석에 앉아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적이 세상을 덮었다. 웨딩홀이 텅 비었어요. 하객들은 떠났고 꽃은 시들었고 음악은 꺼졌어요. 의자만 남아 있었고 샹들리에만 켜져 있었어요. 정인숙은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복이 구겨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민규가 다가왔어요. 양복 재킷을 벗은 채였고 셔츠만 입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목소리가 낮았어요. 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가세요. 말씀 좀 들어야겠어요. 민규는 앞에 섰어요. 인숙을 내려다봤고 기다렸어요.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뭘 듣고 싶은데요? 진짜예요? USB에 나온 게요.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돌렸고 창밖을 봤어요. 대답해 주세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정말 윤지숙 씨의 아들인가요? 인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래. 왜요? 뭐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민규가 물었어요. 인숙은 그를 봤어요. 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목소리가 작았어요.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됐어. 그래서 남의 아이가 아니야. 인숙이 말을 끊었어요. 강동규의 아이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 민규는 말이 없었어요. 대학 때부터 사랑했어. 하지만 집안이 반대했고 헤어져야 했어.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어. 쌍둥이를. 그래서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게 아니야.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어. 24년을. 거짓말로요. 민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전 매일 거짓 속에 살았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알 필요 없었어. 인숙이 말했어요. 넌 내 아들이었고 그걸로 충분했어. 충분하지 않아요. 민규는 뒤로 물러났어요. 전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인숙은 일어났어요. 민규에게 다가갔고 손을 뻗었어요. 민규야, 만지지 마세요. 민규가 손을 피했어요. 인숙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넌 내 아들이야. 아니에요. 민규가 말했어요. 전 윤지숙 씨와 강동규 씨의 아들이에요. 하은이의 오빠고요. 하은이랑 결혼하려고 했잖아. 인숙이 소리쳤어요. 내가 막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예요? 민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동규 씨가 차에 치였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제 아버지예요. 민규가 소리쳤어요. 제 진짜 아버지고 진실을 알려주려 한 거예요. 인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난 잘못 없어. 중얼거렸어요. 난 사랑으로 키웠어. 최선을 다했어. 거짓말로 키웠잖아요. 민규가 말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 인생을 빼앗은 게 사랑이에요? 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저었고 뒤로 물러났어요. 난 그냥 이제 끝이에요. 민규가 말했어요. 전 떠날 거예요. 여기서 당신에게서요. 어디 가려고? 몰라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민규는 돌아섰어요. 걸었고 웨딩홀 문으로 향했어요. 민규야. 인숙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민규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을 뻗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앉아 있었죠. 샹들리에 불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빛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경찰이 왔어요. 재단 본사 앞이었고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사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사과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경찰차 문이 열렸어요. 인숙이 올라탔고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 조용히 떠났어요. 재판은 6개월 뒤 열렸어요. 법정은 가득 찼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윤지숙이 있었어요. 지숙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24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아들이 사산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하지만 거짓이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정인숙과 병원 관계자들이요. 지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떨리지 않았고 명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영상과 출산 기록,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를 제출했고 판사가 확인했어요. 인숙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고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난 사랑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정인숙은 출생 기록 조작, 유괴,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인숙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자 윤지숙에게 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쿵. 인숙은 일어났어요.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이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 지숙과 눈이 마주쳤어요. 인숙은 멈춰 섰어요. 지숙을 받고 입술을 움직였어요. 미안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숙은 알 수 있었어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았고 그저 봤어요. 인숙은 다시 걸었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문이 닫혔어요. 그날 이후 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사망 명령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어요. 감옥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깨끗한 손톱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어요. 민규도 지숙도 하은도. 문이 조용히 닫혔다. 1년이 지났어요. 윤지숙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였고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피 잔이 손끝에 있었고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마이너스 민규. 지숙은 화면을 봤어요. 손끝으로 글자를 쓸었고 답장을 입력했어요. 응, 너도 잘 지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보내졌고 화면이 꺼졌어요. 민규는 해외에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 한 달 뒤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메시지를 보냈고 안부를 물었어요. 지숙은 답장을 보냈고 기다렸어요. 민규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았고 사진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저 메시지만 주고받았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밥은 먹었어요? 건강 챙기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지숙은 커피를 마셨어요. 쓰지 않았고 달지도 않았어요. 적당했어요. 하은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숙은 휴대폰을 다시 들었어요. 연락처를 열었고 하은의 이름을 찾았어요.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그저 이름을 받고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하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혼식 이후 집을 떠났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지숙이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하은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시간 좀 주세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천천히 해. 지숙은 돌아왔고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났지만 하은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숙은 이해했어요. 하은은 사랑했던 사람이 오빠였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하려던 사람이 쌍둥이였다는 걸 알았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숙은 기다렸어요. 언젠가 하은이 문을 열 때까지요.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공원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숙은 한 벤치 앞에 멈췄어요. 벤치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었고 안을 봤어요. 사진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강동규의 목걸이였어요. 사고 때 끊어졌던 목걸이였고 지숙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펜던트를 열었어요. 쌍둥이 사진이 보였고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동규 씨,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늦게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고 벤치 옆에 쌓였어요. 지숙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닫았고 가방에 넣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고 구름을 봤어요. 동규 씨는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요.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막으려 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요. 손끝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닦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지숙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눈물이 말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하은이는 어떻게 지내요? 마이너스 민규. 지숙은 화면을 봤어요. 답장을 입력했어요. 천천히 회복하고 있어. 걱정 마. 전송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하은이에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요. 지숙은 화면을 오래 봤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다른 메시지를 입력했어요. 너도 미안해하지 마. 아무도 잘못 없어. 전송했어요. 민규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지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일어났고 공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빨래도 해야 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날 저녁 하은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내일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지숙은 화면을 봤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집 근처 식당이요. 알았어. 다음 날 저녁 지숙은 식당에 도착했어요. 하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하은아. 지숙이 불렀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지숙은 앞에 앉았어요. 하은을 받고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냈어? 네. 엄마도요? 응. 둘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메뉴를 받고 주문을 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먹었어요. 엄마. 하은이 말했어요. 응? 민규 오빠 어떻게 지내요?
지숙은 잠시 멈췄어요. 하은을 봤어요. 가끔 연락 와. 잘 지낸대. 그렇구나. 하은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전해주세요. 잘 지내라고요. 그래. 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괜찮아? 아직은 힘들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지숙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고 떨리지 않았어요. 하은도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고 놓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쳤어요. 식당을 나왔고 거리를 걸었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지숙이 물었어요. 네. 좋아요. 하은이 웃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지숙도 웃었어요. 둘은 포옹했고 헤어졌어요. 하은은 한쪽으로 갔고 지숙은 반대쪽으로 갔어요. 지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었고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고 민규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은이가 안부 전화래. 잘 지내라고. 전송했어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도 하은이도 건강하세요. 지숙은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열었어요. 민규의 이름 옆에 종 아이콘이 있었어요. 알림 설정이었어요. 지숙은 조용히 아이콘을 눌렀어요. 알림이 켜졌어요. 민규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작은 종소리였지만 들릴 거예요. 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고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괜찮아요.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커튼이 흔들렸고 빛이 들어왔어요. 지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